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신문도 예정돼 있어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추석 연휴 직전 대표 기소라는 악재를 맞은 민주당은 민생을 강조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병민 국민의힘 전 선대본 대변인, 박진영 숙명여대 개관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국민의힘의 새로운 비대위를 이끌어갈 비대위원들의 명단이 지금 속속들이 공개가 됐는데 일단 업데이트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배경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오전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중심으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인선, 어떤 사람들이 임명이 될 것인가에 대한 명단 발표가 있었고요. 네. 이 명단 발표만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상임전국위원이라고 하는 의결기구를 통해서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상임전국위원회에 인준이 있게 되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죠. 그 전에 주기환 의원에 대한 인선 발표가 난 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본인 스스로가 아마 상임전국위원회 인선 전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주의 의원,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있었던 전주의 위원이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부담을 많이 느꼈던 걸까요? 그 사의를 표명한 이유를 뭐라고 보면 될까요?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당이 지금 위기의 상황이 있고 네. 빠르게 이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 막중한 책무를 띠고 있는 상황일 텐데, 아마 인선 발표 이후 언론에 가장 많은 집중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지금 본인 개인으로 인한 내용들보다는 현재 국민의힘의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빠르게 이 위기 상황들을 수습하고 새로운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마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조속하게 오후 2시 인준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지금의 어려운 비상 상황들을 좀 타개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9명 중 6명의 인선을 짚어보면은 김종혁, 김행, 정점식, 그리고 김상훈, 원래 주기환 전 비대위원에서 이제는 전주의 위원으로 바뀐 상황이고요. 또 다른 인물, 네. 김병민 전 대변인께서도 앞으로 좀 새 비대위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당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면목이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이 당 내용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 앞에 전달이 돼서 여러모로 집권당이 해야 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데에 대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권당이니만큼 국민들께 이 어려운 경제 상황, 또 국민들께서 겪고 있는 민생 위기, 이를 제대로 극복하기 위한 유능한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있게 되는 당 내용 빠르게 좀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지금 집권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을 위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종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임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번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인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먼저 우리 김병민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힘든 시기고, 사실은 지금 비대위가 다음에 정상적인 지도부가 들어서면은 네. 공천권을 행사한다거나 그런 당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고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나름 지역이라든가 선수, 원외 안배 이런 부분들까지도 갖춘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는 친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 주기환 비대위원이 임명되자마자 사퇴한 것도 사실은 이분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 정부, 검찰 정권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인데, 결국 이야기도 똑같이 결국 돌고 돌아 친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준석 리스크,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인지 대표인지 헷갈립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또 분명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건데, 이것을 이제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현 비대위의 이 정치적 목숨이 달려 있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뭐 짚어주신 부분 중에 아무래도 이번 비대위 인선에 있어서 주기현 전 비대위원이 사퇴를 했던 배경으로도 꼽히는 부분,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내 인사, 원외 네. 인사 누구 하나 빼놓을 것이 없이 지난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모두 한 목소리 또 한뜻으로 뛰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선 지금 나오고 있는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친윤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 한 1년 정도 또 대통령 선거 대변인도 같이 해보고 네. 옆에서 모종의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 그렇게 뚜렷이 대통령과 깊은 인간관계가 있는가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의 인연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집권 당의 일원이라면 모두 같이 힘을 합쳐야 됐대고요. 물론 정당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다른 목소리를 내는 과정에서도 최종적인 목표와 방향들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민생 정치의 완성으로서 이 국정이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목표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내홍의 과정들이 또 적나라하게 국민들 앞에 보여지고 있는 만큼 현재 호흡들을 좀 맞춰가면서 안정감 있게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역할들이 주어졌다 생각하고요.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해서 네. 김행위원도 마찬가지고 일부 인사들을 보게 되면 지난날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하게 깊은 인간관계를 가졌다 보기 어려운 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현재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뭐 친윤 일색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도 함께 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던 친윤 일색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반박해 주셨는데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역으로 또 해석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다 친윤이잖아요. 다 친윤인 것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집권을 해봤습니다만 민주당도 집권을 해봤습니다만 내부에 비판 세력은 늘 좀 존재하는 것이 좋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후에 상임 전국위를 통해서 비대위원 임명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면 이 명단이 확정되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변동은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이 네. 체제로 이끌어가는 겁니까? 네, 아마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특별한 특이사항이 아닌 다음은 아마 인준이 될 것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직 날짜가 잡히진 않았습니다만은 첫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가장 시급한 상황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네.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들을 빠르게 밟아 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 많은 국민들 또 당원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신 것처럼 이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여러 절차들을 쭉 거쳐왔던 상황입니다만은 법적인 문제는 또 법적인 문제대로 해결하면서도 집권당으로서 해야 되는 무한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또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해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 비대위를 이끌어갈 인물들, 그러니까 임명직으로 6명 그리고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가 앞으로 이끌어가게 될 텐데 말씀을 예. 해주셨다시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제 곧 사퇴를 할 거라고 표명을 한 상황이고 이미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좀 어떤 인물이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3선 이상의 다선 중진 의원들은 거의 네. 모두가 다 후보군이 네. 아니겠습니까? 지난날 보궐선거를 통해 들어왔던 정우택 의원이 지금 아마 거의 최다선 의원으로 있을 것이고요. 4선의 김학용 의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또 3선에는 조혜진 의원, 방송활동을 통해서도 익숙해진 조혜진 의원이나 또 김태호 의원 등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천타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내대표 선거는 이제 국민들께서도 워낙 익숙하시겠습니다만 그 한 100명 정도 되는 의원들끼리의 비밀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터라 이게 정말 어떤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표가 가는 것은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 선출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면 지금 나온 하마평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또 축소되면서 네. 하나의 그림들이 맞춰지게 될 텐데요. 이제 머지않은 시간 내에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새로운 사령탑이 곧 국민들 앞에 선보이게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하마평에 오른 분들만 10명이 넘는 상황인데 좀 어떤 인물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제가 지금 비상대책위원으로 임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 정치평론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인물이 정말 네.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조심스럽다는 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양해 말씀 그렇다면 부탁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네. 제가 보기에는 윤상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이제 최근에 신윤회관
이런 식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초재선들의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초재선 의원들이 절대 다수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윤상현 의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네. 당대표를 두고 원내대표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 운영을 정쟁 중심이 아닌 정책 정당으로 가자라는 취지에서 과거에 우리 원내대표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전에는 원내 총무였습니다.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대표의 오다를 받아가지고 명령만 수행하는 원내 총무에서 원내대표라는 의원들의 대표를 뽑은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좀 당대표와 결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 전해철 전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선된 적이 없어요. 친문 핵심인데 오히려 친문과 조금 거리가 있는 분들, 범주류인 성향의 분들, 김태년 의원이라든가 윤호중 의원 이런 분들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의원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보면은 작용되는 거고 당대표와 다르게 이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을 하라는 그런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면 조금 친윤과 거리가 있는 분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분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대표가 정쟁하면은 원내대표는 정책 이야기 좀 하셔야죠. 끊임없이 정책 이야기, 물론 뭐 실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원내대표 제도가 생긴 근본 취지에 빗대어서 제가 좀 그런 식의 좀 역할 분담이 되었으면 좋겠다. 희망 사항입니다. 네, 개파색이 옅은 인물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그 맥락에서 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맡으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 고사를 표하긴 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나마 정책 이해도도 높고 이 개파색도 엷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 능력이 있고 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해보면요. 어떻게 반장 선거 비슷합니다. 네. 의원들 간의 대인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주호영 원내대표가 평가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직접적으로 앞서 대변인께서는 말씀을 못 하셨지만 교수님께서 윤상현 의원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밖에서 평론의 영역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난날 있었던 김기현 전 원내대표 네. 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워낙이나 무난하게 당을 이끌어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이 2020년 총선으로 가장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4.7 보궐선거 승리를 이끌었던 주역이고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겪으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2번이나 당무 보이콧을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많은 국민들이 주목했던 게 울산에서의 회동이었습니다. 그 울산이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곳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중간에서 자신을 뒤로 후퇴시키고 화합하기 위한 노력들을 쭉 해왔던 게 김기현 원내대표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임 원내대표는 누가 되든지 간에 많은 능력 있는 후보군들 중에서 본인을 약간 뒤로 물리고 당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화합하고 탕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내대표의 비전을 보이게 된다면 그런 분을 중심으로 또 의원들이 뜻을 잘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오후에 상임 전국위에서 비대위원 임명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되면은 곧바로 또 비대위를 출범시켜서 당을 수습하게 되는 겁니까? 네, 아마 상정이 의결이 끝나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이제 내일 열게 될지 모레 네. 열게 될지 아직 그 통보를 못 받았는데요. 통상적으로 당의 최고위원회의는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법대로면 아마 목요일에 하게 되는 상황일 텐데 또 하루가 시급하다. 그래서 빠르게 좀 회의를 열어야 된다 그러면 수요일에 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네. 텐데요. 아마 이번 주 내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면서 지금 있게 되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빠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새 비대위는 출범을 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국민의힘은 당 내용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상황인데 잠깐 두 분이 짚어주셨다시피 큰 변수죠.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가능성, 인용이 되면 또다시 제동을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용이 되면은 비대위는 또 자동으로 네. 해산이 되고 새로 뽑히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또 직무대행 체제가 또 되는 거죠. 이제 반복이 거의 되돌이표처럼 네. 되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민의힘이
이 절차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저는 추가 징계할 거라고 봐요. 아, 네. 추가 징계를 해서 당의 상황이 위기 상황으로 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에 충족시켜줘야지, 사법부의 네. 요구를 충족시켜줘야지만이 당헌 당규를 변경해서 이것을 우리는 새롭게 비대위를 출범한다. 여기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찰의 발표든지 뭐 어떤 사소한 증거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정황적 증거라도 나오면은 이준석 대표를 추가 징계하려고 저는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는 다시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저는 인용할 거라고 봅니다. 네. 가처분 신청을 지난번에 인용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뭐 국민의힘을 비판을 합니다만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네. 정당의 그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 내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사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 아닌 것이 지금도 아닌 거예요. 사법부 판단에 의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또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인용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두 번째 절차와 형식의 문제는 뭐 우리 김병민 이제 비대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 사퇴한 최고위원이 다시 들어와서 의결하고 전국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하는 이런 문제들의 절차와 형식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용이 됐는데, 참 이번에도 또 인용이 된다면 좀 답답합니다. 네, 우선 이준석 전 대표의 법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로 그 이전에 법원이 인용했던 근거,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만들었다.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에 있어서 좀 비약이 있었다. 이게 어찌됐든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처럼 인용될 것이라 했습니다. 같은 생각이신지요? 일단은 그런 내용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당헌 당규 개정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비상 상황을 규정하게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당헌 당규의 해석들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이 해석을 상임 전국위원회의 힘을 빌렸던 것이고요. 근데 상임 전국위원회라고 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대표성을 가지고 당 대표를 실질적인 해임 절차를 갖게 되는 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과연 해석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재판부를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최고위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사퇴를 하게 됐을 때 이 당이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게 되면 같은 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규정을 조금 더 면밀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소급 적용할 것이라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주호영 비대위원들이 그대로 존속하면서 당헌 당규만 개정했다면 졸속으로 당헌 당규를 바꾸면서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다. 아마 이런 비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재판부의 판단도 지켜보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그대로 있으면서 비상상황으로 넘어갔던 것에 대한 모호성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다 이제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기존의 비대위원들이 다 물러나고 현재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당의 비상 상황임을 규정하면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만큼 변경된 당헌 당규에 따라서 이번에는 당에서 결정하게 됐던 현재의 상황을 비상 상황이다라고 규정짓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도 달리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새로운 비대위는 당헌 당규 개정을 통해서 그 이전에 조금 문제로 지적이 됐던 비상 상황이냐 또 절차적인 하자 이런 부분들을 완벽히 보완했기 때문에 법원이 인용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에 맞춰서 많은 절차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요. 이제 법적인 문제와 함께 정치적인 문제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로는 또 밖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또 이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충돌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이 문제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당의 무거운 숙제겠죠. 어쨌거나 집권당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길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고만 있을 거냐는 그런 굉장히 걱정 어린 눈빛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법원의 문제는 문제대로 풀어가면서도 또 당의 내홍보다는 단합과 화합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변화의 과정들이 순차적으로 함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전망이 상반돼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일단 당장 내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여러 가지 가처분 신청의 신문 기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씩 더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될 것 같은데, 앞서서 교수님께서 잠깐
이렇게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발목을 계속 잡다 보니 추가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가능성 높은가요? 그 전적으로 이제 정치적 해석의 영역들이 자꾸 네. 해석과 뒷말들을 무성하게 낳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이준석 전 대표의 지난날 기자회견 발언 등을 통해서 당원들의 굉장히 불편한 심기들이 팽배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이를 지켜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좀 발언의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놓고 이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가 징계를 하겠다, 뭐 당에 책임 있는 인사들이 그렇게 나섰던 적을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경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소환 통보가 내려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만약 경찰의 수사 상황 이후 만약 어떤 결정들이 나는지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인 거취 등에 대한 내용들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만은 지금은 이 내용을 뭔가 정해놓고서는 이 전 대표를 타겟으로 두고 당이 행동하거나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비대위 그 가처분 신청한 게 기각되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이 비상 상황이라는 게 이준석 대표가 징계받은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지금 당헌 당규를 후속 조치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비판했던 소급 입법이 되는 겁니다. 소급 입법이 아니고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야지만이 이 사법부에서 새로운 사실에 의해 가지고 비상 상황이 생겼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과거 상황과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준석 대표를 추가 징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이제 김병민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좀 이 막말성 발언, 조롱성 발언 이걸로 징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찰 수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흘러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저는 빌미로 해서 추가 징계하지 않을까. 그게 유일하게 사법적 판단을 탈출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네, 우선 뭐 반박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서서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대해서 소급 입법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반박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 절차들이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사람들이 다 없게 된다면 과거의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대로 봤을 경우 징계 상황의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청년 최고위는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한 명만 남게 된 상황에서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정상적인 지도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비상 상황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누군가의 해석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 당규의 미비점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어떤 규정에 따라 당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이 총 5명이 있는데 이 중에 4명 이상의 사퇴를 통해서 실질적인 당의 기능들이 무력화됐을 경우 비상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조항들을 넣어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시점의 상황들을 놓고 보더라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당의 기준들을 판단해 보건데 이걸 당이 전혀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가서 기존에 있었던 최고위원 보고를 다 뽑아서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앞서 있었던 재판부의 판단 내용 중에 이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당과 당원들과 국민이 뽑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소수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상임전국위, 전국위원회 위원들이 결정을 통해서 이를 해임할 수 있겠는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최고위원들 선출직 5명의 경우들도 똑같이 당원들과 전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당이 운영이 어렵다고 그만둔 상태인데 이걸 소수의 1000명도 안 돼 있는 전국위원회에서 보궐로 전체 지도부를 구성하라는 것 또한 재판부가 얘기하고 있는 결정이 모순적인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당원 당규의 미비점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당의 비상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집약된 상태로서 하나둘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뭐 동물의 우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동물 속에서 아무리 우리끼리 합리적이고 이제 좋은 말로 이렇게 조합을 맞춰봐도 사실은 동물밖에 세상이라든가 이 헌법이라고 하는 이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네.
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참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더욱더 정치권에서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또 다른 변수로 두 분이 짚어주셨던 게 오는 16일에 이준석 전 대표의 경찰 조사입니다. 이게 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찰 조사는 뭐 당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정치권을 뒤흔드는 하나의 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지난날 있었던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해서 워낙 시간이 오래된 일이라 네. 그 사안의 진실들을 밝히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있었던 증거인멸 교사라고 불릴 수 있는 그 7억 원 각서 문제는 일단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내용들 또 녹취 파일 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경찰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또 지난날 윤리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를 징계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 도마에 올랐는데 윤리위가 현직 당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준석 전 대표가 명확하게 그 내용들에 대한 진실들을 소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내용들이 확실하게 이준석 전 대표가 소명할 수 있는 일이었고 자신 있게 국민 앞에 얘기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라면 아마 윤리위 징계 이후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들을 밟았을 텐데 아마 그러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건대 경찰 수사에서 이 전 대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에 따라서 향후 전국들이 꽤 출렁일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지금 조금씩 거론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도 논의될 수 있고 참 이게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 지금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거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 무고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무고 혐의와 이제 그 증거인멸 교사 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있다는 것은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뭔가 찔리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국민들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10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끄집어내서 여당의 대표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또 불편함이 또 존재하는 거죠. 과연 여당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땐가? 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사법적 절차라면 조용히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의심이 되는 그 부분은 그거예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의 이 가출이라든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낸 내부 총질러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서 지금 여당의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았나. 라는 이런 의구심들 때문에 지금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는 정당인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뭐 어느 게 맞다라고 저는 뭐 답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혼란의 나쁜 점은 결국은 국민들과 국가의 손해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빨리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그리고 경찰 수사까지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윤심 작용된 겁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만약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 식사 자리라든가 그리고 그 뒤에 이준석 전 대표의 대표 시절 비서실장에 본인과 가까웠던 박성민 의원이 내정되는 등에 대한 일들이 과연 있었겠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당선이 되고 나서 이 전 대표와 함께 또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원만하게 끌고 가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수반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쭉 드러나면서부터 걷잡을 수 없게 상황들이 좀 악화가 되기 시작했죠. 뭐 가장 대표적인 분기점을 뽑으라면 누가 뭐래도 윤리위의 징계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윤리위의 징계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징계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 이준석 전 대표가 명쾌한 해명이 있었더라면 언론에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 정도의 상황으로 오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를 통해서 만약 이준석 전 대표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수사 상황이 판단하게 된다면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찌 즐겁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지냈던 인사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형사상 의혹들이 만약 현실화되게 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당의 이제 화합을 통해서 이 일들을 치유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수반되는 바 이 일을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가는 일들은 결코 당의 지금의 문제를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심에 대해서는 선을 좀 그으셨고 일단 이번 한 달 정말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운명의 한 달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한 사람들은 저희가 또 나오는 대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추석 연휴 직전에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했습니다. 예상하셨는지요?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 수순대로 가는 거죠. 수순대로 갔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성남FC 이거 이제 검찰이 기소한 게 아니라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이제 오래된 사건이고 그동안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이 맞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제기됐던 건이죠. 그러니까 백현동에 있었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남시장으로 갖고 있는 도시계획상의 결정 권한들을 이 뭔가 사적으로 남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수사가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만약 여기에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명명백백하게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소명하면 될 일이고요. 만약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를 했다. 재판 결과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나오질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에 관련된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다음 총선 전에는 그 내용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나오게 될 텐데 여기서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날개 다는 것이고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오명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실 그대로 소명하고 재판에서 다투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고 검찰도 지금 기소까지 기소 하는 의견으로 상황이고. 이제 경찰이 이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때 나오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죄가 없으면 떳떳하게 수사받아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한테 죄가 없으면 떳떳하게 특검에 임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형평성의 논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 김병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이제 사적 남용이라는 부분은 이제 의사용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남 FC가 공기업입니다. 축구팀인데 성남시청에 소속된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 스폰서를 합니다. 광고 홍보용 스폰서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두산건설이라는 데가 스폰서 비용으로 홍보 비용으로 150억을 썼습니다. 150억을 썼고 두산이라는 그 두산건설이라는 회사가 거기에서 이제 도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뭐 용도 변경이 있었다. 이게 이제 의혹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적 남용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들어온 돈이 공기업의 성남 FC 운영에 쓰였고 이재명 대표의 호주머니에 단돈 10원도 들어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한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전력 밑에 축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 이 흔히 하는 이 납품하는 회사들이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이렇다 싶시다. 그 회사들이 한전 축구팀에 홍보비를 지출했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사적 남용인가요? 뇌물인가요? 아니잖아요. 공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적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건 뭐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MBC 보도에서 2017년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코바나 컨텐츠라는 회사하고 국민일보하고 전시회를 하는데 4,500만 원이 좀 이상하게 들어갔다. 이런 의혹 제기를 합니다. 이때 코바나 컨텐츠는 사기업입니다. 이럴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공기업이 일이고 이재명 대표는 단지 공기업의 구단주일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단돈 10원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수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스폰서십을 하고 광고비를 쓰는 대한민국의 공기업은 수백 개가 넘습니다.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 또 이재명 성남시장이 퇴임하고 나서 있었던 성남FC에 후원됐던 내용들을 비교해 보게 된다면 유독 왜 이재명 시장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용도 변경 등 실질적인 기업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던 사람들이 막대한 후원금을 지급하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따른 후원금을 받게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두고 경찰에서는 검찰로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이 성남FC 한 것만이 아니죠. 그동안 있었던 백현동, 대장동을 비롯해서 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그리고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상당히 많은 건들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법인카드의 사적 남용 의혹 등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떳떳하게 수사를 통해서 그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계속 그 과정 속에 정치적인 셈법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치적인 셈법이 담겨 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향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가장 큰 의혹은 결국 대장동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민주당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나왔던 당시 대통령 경선 과정의 상대 후보가 얼만큼 많은 의혹 제기를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있는 상대 정당으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나온 내용들이 아니라 같은 당내에서부터 비롯돼서 나왔던 많은 의혹 제기들이 있었고 또 밖에 있는 시민단체로부터의 고발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이 없는 죄를 야당 대표를 향해 만들어내게 된다면 중범죄를 저지르는 거겠지만 있는 죄가 있을 때 그 있는 죄를 정치적인 이유로 덮어서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의 대표고 누가 뭐래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아깝게 석패했지만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탈탈 털듯이 먼지떨이 수사를 하고 정치적인 기소를 하게 됐을 때 그리고 무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이 느끼는 중압감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수사에 임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적 공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증거는 하나도 되지 못해요. 증거는 되지 못하는데 상황적 정치적 논리를 댑니다. 이거 알고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직접 공격했던 거야. 같은 당내에서도 나왔던 거야. 그거 정치 아닙니까? 그죠? 당내 경선이라는 정치 상황에서 나왔던 겁니다. 또 2018년 도지사 경선할 때 그 당시에 또 당내 상황에서 나왔던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 경선하면은 제일 센 것들이 많이 나와요. 왜? 상대를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 것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타당에서 갖고 와서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야기는 정치적 공격이라는 이야기예요. 증거는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법률적인 단죄를 해야 되는 거라면은 증거에 의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제대로 증거를 대는 사람들 제가 패널이든 뭐든 제대로 못 봤습니다. 전부 다 정치적 상황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그 성남FC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대통령이 외자 유치를 했습니다. 외국 기업 유치를 했습니다. 외국 기업 유치를 해가지고 공단을 주는데 공단 분양을 해주는데 공단 100년 동안 저리로 분양을 해줬다. 그럼 이거 제3자 뇌물입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다가 생긴 융통성입니다. 외자 유치를 한 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FC라는 공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많이 받아내고 스폰서십을 많이 유치한 건 잘한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비율을 들어서 이번 의혹에 대해 부인을 해주셨고 또 결정적으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건들이 있으니까 증거가 있는 건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7급 공무원으로부터의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녹취 파일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언들이 있고 이를 통한 수사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또 증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도 여러 본 적이 있죠. 당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든 증거들이 있으면 바로 구속되고 재판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들이 명확하다면 수사를 받을 이유조차 없겠죠. 하지만 많은 언론,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당내에서조차 여러 의구심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의혹 제기들이 있었고 고발 등에 대한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그 증거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다툼을 위한 내용들을 쌓아가는 게 경찰과 검찰, 사정당국이 해야 될 일들이겠죠. 아마 그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라면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나서서 자택,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모든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했으면 그 증거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확인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행을 했다면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등으로 맞서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검찰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 매우 조심성을 기하는 것 같은데요. 수사 결과를 통해 재판에 과연 증거가 있는 상태 속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피의사실 공표하고 적당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아마 세상의 그 진실들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법인카드 증거 일부 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증거라는 게 대다수가 배모 씨라는 사무관 거예요. 김혜경 씨 거는 7만 8천 원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인정할 거 있습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 가지고 국토부가 협박했다. 그다음에 모른다.
김문기 씨 모른다 했던 그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증거 있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그 대형 당군일의 대형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거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되지 못하고 찾다가 못 찾으니까 7만 8천 원짜리 영수증 그거 증거 찾아낸 거고요.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가지고 사실 그거 협박받았다 이거 뭐 심리 상태 아닙니까? 법적으로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 지금 계속 찾아내가지고 억지로 기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이 똑같이 이야기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의혹이 있고 정황적인 의심이 간다면은 다 수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이라면은 그럼 김건희 여사도 똑같이 특검 받고 그 흔히 하는 말로 우리 검찰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중립적인 특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참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도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한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형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크게 리스크를 입게 되는 겁니까? 아니 특히 이제 그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100만 원 이상의 이제 선고가 된다면은 그 민주당이 대선 때 정치 자금을 다 토해내야 돼요. 이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치사합니다. 2002년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2002년도에 이회창 후보가 차떼기라고 해서 수천억 대의 돈을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받았습니다. 이회창 대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돈 다 토해내라고 했으면 국민의힘 망했을 겁니다. 천막 당사로 옮기고 뭐 연수원 매각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한 10명 가까이 제가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도 나오는 이제 영상에도 나오는 수준의 허위 사실인지 뭔지 애매한 수준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당의 목줄을 재정적으로 쥐어 짜가지고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 이거 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봅니다. 네, 100만 원의 벌금형만 나와도 당 차원에서 좀 감당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네. 하셨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같은 애들이 2018년도에 있었죠. 당시 뭐 윤석열 정부가 있었던 것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당 시절에 집권당의 검찰로부터 기소가 됐던 사건이죠.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통해서 대법의 최종 확정 판결로 벌금 300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대법의 판단까지 가기에 여러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에 대한 여부, 아니면 소극적으로 그 당시에 즉흥적인 상황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여부. 근데 이번에 그런 대법의 판단까지 구하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을 법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국민의 의혹의 정점에 섰던 게 바로 대장동, 백현동 문제였을 것이고 여기에 연루돼서 고인이 돼서 사람의 목숨을 잃었던 김문기 전 처장에 관련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내용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국토부의 압박, 공문이 있었다 등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판단되는 국민들도 적지 않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거짓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이 일을 아무렇지 않은데 넘어가게 됐을 때 다음번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중요 선거에서 같은 일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서 반드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해서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에게 타격을 주겠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일부 유죄가 선고되든 아니든지 간에 사건에 대한 명확성을 밝히기 위함이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숙명여대 개공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전 선대본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